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뭐 저를 선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장기업 지배구조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비영리 얘기로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이제 한양대 경영대에 있고요.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인데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를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우연찮, 뭐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는 항상 대기업 집단 재벌 지배구조가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제 지도 교수가 우연찮게 그때 자기의 연구 관심이 지배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박사과정은 아시겠지만 지도 교수가 절대적인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지배구조. 제가 박사 논문도 사실 이사해 가지고 썼어요. 네, 근데 미국 상장기업 이사해 가지고 썼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경제학 박사인데 경영대 재무 쪽에 이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경영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 제가 2013년에 가서 이제 한 12년 됐고요. 한 3, 4년 전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14년이라고요. 경제개혁연대 제가 경제개혁연구소 적어놨는데 아시는 분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중적으로는 제가 소개를 어떻게 드리냐면 참여연대를 다 아시잖아요. 그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센터라고 대기업 재벌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운동 이런 거 장하성, 뭐 김상조 이런 네임드들 분들이 하시다가 2008년도에 조직을 일종의 스핀오프죠. 그래서 따로 나와서 만든 게 이제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NGO죠. NGO인데 제가 이제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사회라서요. 그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은 경영진을 견제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기능이 둘 다 존재를 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르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조언의 기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견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EO가 뭔가 잘못하면 그냥 과감하게 내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한 파워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상장 기업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보면 오늘 되게 굉장히 자유롭게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삼성에서 오셔서 약간 좀 아니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연구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이 사회가 아무 기능을 안 합니다. 네, 네, 아무 기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견제도 안 하고 조언은 모르겠어요. 조언은 뭐 그건 어떤 입장에서의 조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하여튼 아무 기능을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회 뭐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무슨 상법 개정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가 조금 뭔가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해외 연구입니다. 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기업 실적이 일단 떨어지고요.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캔들 발생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뭐 분식회계 뭐 이런 거죠. 분식회계 발생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CEO가 자기 이 보수 구조 가지고 연봉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망하는 경우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법제도 개선을 각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 단체는 뭐냐?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는 연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그때 312개 빅데이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사실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비영리 단체들의 해외 연구들을 좀 봤어요.
그 상장 기업은 너무 연구가 많으니까요. 비영리 단체를 봤는데 일단 생각만큼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 많지 않고 뭐 국내는 더 많이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건 이런 사례 연구나 오늘 하시는 거는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한다던가 그런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주로 이제 총수입이나 기부금 액수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이런 연구들이 거의 99%였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페이지에서는 핵심은 연구 결과는 많지는 않으나 비영리 조직도 이 사회가 괜찮으면 연구 결과는 총수입이나 기부금 액수가 늘어난다. 근데 상장기업의 연구를 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좋지 않으면 상장기업 연구들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분식회계가 근데 비영리 단체에서는 그런 연구들은 제가 해외 연구도 잘 못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앨런이 미국에 사고친 기업인데 이제 지배구조 안 좋아가지고 분식회계해가지고 망했죠. 그때 미국 7위 규모의 기업이 망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주제는 이사회니까 이사회만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앨런 이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일단은 이사회 멤버들이 다 최고 경영자랑 친구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 건 제가 상장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여기 다 비영리 단체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될까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저는 판단이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친분이 깊거나 이러면 지배구조가 잘 안 통해서 실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앨런은 케이스죠. 근데 이 친구라는 게 뭐냐면은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골프 클럽, 사교 클럽 친구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연구가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뭐 학부나 MBA 동문.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변이가 없어서 연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위원회는 앨런이 거액을 기부한 기관에 소속돼 있어서 독립적인 감시 불가. 근데 요즘은 상장기업은 이런 연구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립적이다 싶어서 NGO 분들 많이 사회이사로 불러요. 상장기업이. 근데 거기다가 기부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예. 뭐 이제 이거 듣고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사회를 구성하실 때.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최근의 연구들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상장기업은 독립이사, 사회이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CEO 견제하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법적으로 그 사회이사의 자격요건이라는 게 상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다 충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CEO랑 친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실질적인 독립성이 떨어지는 케이스인데 최근의 연구 중에 재밌던 건 정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 성향이 예를 들면 CEO가 공화당인데 사회이사들도 다 공화당이면 그 회사는 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CEO가 진보적인데 사회이사도 다 진보적이면 사실은 자기들끼리 평소에 얘기할 때는 좋겠으나 조직의 실적에는 별로 안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기업은 사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 멤버들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영리 단체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는 조직의 공익적 미션을 실현하는 거니까 사실은 기부를 한 기부자의 이익을 실현한다라든가 이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컨셉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장기업 이사회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죠. 물론 목표대로 안 해서 문제지만 목표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예를 들면 주주의 가치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이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어진 미션이죠.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좀 꼬여 있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회가 주주의 이해를 좀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야 된다. 네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이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한국은 저희가 지배구조 문제라고 그럴 때 이사회, 특히 이사회의 사회이사, 이사회가 상장 기업은 안에 그 임원들, CEO랑 뭐 CFO 들어가고 나중에 다른 분들은 다 사회이사잖아요. 저 같은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저도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게 왜냐하면 저희 교수들이 사회이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들 중에서 사회이사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기업에서 사회이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끔 최근에 혹시 막 이렇게 경영권 싸움 붙은 고려아연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고려아연 사회이사 하시는 분도 저희 한양대에 계세요. 근데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솔직히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사회이사가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세요. 네, 진짜. 네. 사회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표해서 뭔가를 브레이크 걸 때는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배주주의 우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비영리는 제가 이사회 활동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회는 뭐 이사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교육 강화 이런 거 하면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아유 그거 원론적인 해결책 그냥 이론적인 해결책이고 원론에서는 안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상장기업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진짜 모르시니까. 네. 자, 그다음에 자,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법인 이사회는 시장 기율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영리법인 이사회는 상장기업 이사회는 왜 시장 기율이 왜 존재를 하냐면 일단은 성과가 보지나고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주주들이 화가 나잖아요, 막. 요즘 이제 저희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미국에서는 20, 30년 전부터 나타났었고 그럼 주주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심대적으로 가서 회사를 뺏어오죠. 네,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외부 규율, 외부의 시장 규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상장기업 이사회 연구를 할 때 사실 미국이 지배구조가 좋아진 계기가 적대적 인수합병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이제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나쁘게 보고 한국에서는 되게 나쁘게 보죠. 왜 남의 기업을 뺏어오니, 남의 평생 일군 기업을 뺏어오니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상장 기업에서. 왜냐하면 인수합병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CEO는? CEO랑 거기 있는 이사들이 다 한꺼번에 다 파이어 되면서 잡을 잃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장 규율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의 상장 기업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온하다 이런 건데 문제는 비영리 단체는 이런 시장 규율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상장 기업에서는 작동하는 외부 기율은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 결론은 뻔한 얘기지만 내부에서 누군가 잔소리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연구했을 때 보니까요, 이사회에서 도대체 뭘 논의를 하나, 이게 서베이한 겁니다. 312개. 그랬더니 주로 예결산이랑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에 집중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의 미션에 대한 논의나 사무국 성과평가, 그러니까 이게 상장기업으로 전환을 하시면 이게 우리의 의사결정이 주주가치나 기업가치에 맞는 거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사무국 성과평가는 CEO 성과평가죠. 사실은 일상적인 운영을 하시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안 하고 있다. 그때 2018년 연구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감시 및 평가 기능은 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미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미국은 미션에 대한 이해나 CEO에 대한 평가가 비영리 조직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미국의 연구 결과를 그냥 들고 와서 한국에도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판단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비영리 단체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수준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상장 기업 정도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비상장 기업 정도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상장 기업들 이사회 거의 안 합니다. 예, 비상장 기업들 이사회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비상장 기업들은 근데 비영리 단체랑 제가 보기엔 다른 거는 비상장 기업은 주주가 거의 몇 명 없잖아요. 그냥 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1인주 주고 그럼 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비영리 단체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본인 소유는 또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상장 기업은 자기 주식을 시장에 상장을 해놓고 공개적인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 예를 들면 회계 분식 회계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망하는 데까지 가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법적 잣대도 들이대는 거지만 그거를 비영리 조직에다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회계사를 꼭 채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솔루션을 내면 저는 미친놈이죠 완전히. 너는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 뭐 온갖 이제 욕만 먹고 가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거는 답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논의의 구조는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이사회도 많이 안 하세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 비영리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하고 유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신규 이사 추천도 대부분 이사회 추천이나 이사장 추천, 외부 전문가 공모. 그래서 개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기존 이사회 멤버와 굉장히 친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맞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뭐라고 일률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비영리 조직은 이사회라는 게 감시보다는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가는 일종의 조력자를 찾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서요. 뭐 조력자를 찾으신 거면은 상장 기업이 이사회 뽑듯이 뽑을 필요는 없죠. 근데 상장 기업은 조력자를 찾는 게 아니고 감시자를 찾아야 되는데 조력자 뽑듯이 뽑고. 예. 그래서 저희 한국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비영리 단체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임, 중기도 중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비영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시고요. 상장 기업들도 임기는 길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 이사는. 왜냐하면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수가 들어가서 잠깐 한 3년 동안 그냥 엑스트라 돈 벌다가 나오는 건 사실은 기업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증 연구 결과가 그렇고 미국 상장 기업들은 사회이사들 임기가 어느 정도 혹시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일할 것 같으세요? 평균? 예, 사회이사는 한 11년 정도 일해요. 예, 길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결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뭔가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윤리 규정 있다. 근데 이제 공지 안 하고 뭐 준수 여부 모니터링도 잘 안 하시고 연간 보고서 발간하는 기간도 많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에 뭐 핵심 정보는 요청 시에는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할 리스크가 이 요것만 보면 그래도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보 공개는 거의 안 하신다. 네. 그런데 저희가 비상장 기업하고 제가 매칭시킨다고 상장 안 한 비상장 기업들하고 매칭시킨다고 보면 비상장 기업들도 정보 공개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제가 내리는 어설픈 결론은 사실 상장기업처럼 무슨 견제 감시 기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잔소리할 만한 사람을 이사장도 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막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오시는 노력을 들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양적 질적 수준을
영리법인 이사회 정도로 맞추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번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언제죠? 저희 뭐죠? 거기 윤미향 예, 예, 거기 그 회계 문제 터졌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그때 시사저널인가? 거기서 시사저널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요즘 비영리 단체 취재하고 다닌다. 이거 터지고 나서 그러면서 뭐 저한테 와서 이거 비영리 단체도 지배구조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때려잡아야 되나 저한테 이제 그런 코멘트를 원하고 온 거죠. 제가 워낙 이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자기들이 취재한 게 몇 개 더 있다. 그래서 자기가 시리즈로 터뜨릴 거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정의기억연대 같은 정도,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의 단체한테 무슨 굉장히 뛰어난 회계사를 고용하고 이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솔루션 내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약간 해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시사전으로 연속으로 보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사회 구성원의 예를 들면 이사장 또는 기업으로 치면 CEO, 그러니까 이사장 또는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 이 사람들의 권력 집중이 과하다든가 이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친하다든가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는 이해관계 감수성이 없는 경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비영리 재단의 자산운용위원회, 제가 경제학자잖아요. 재무하니까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해관계 관계 상충의 감수성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재단의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투자를 받는 사람이 의사결정의 원오브 멤버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약간의 끝쓴소리를 레드 팀 정도의 멤버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사회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이사회는 국내 상장 기업은 진짜 이사들이 농담 아니고요. 또 경영대 교수도 도대체 이사회 멤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확실히 이거는 좀 어떤 방식이든 보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비영리 가지고 연구했을 때 여러 가지 막 통계 분석도 했는데 유일하게 결과가 나왔던 게요. 이사회 교육을 자주 하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괜찮게 나와요. 뭐든지. 예. 근데 그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조직이니까 이사회 교육을 자주 하시는 건지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재단의 성과가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나온 게 이사회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을 좀 들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가 자기가 아무리 뭐 재무회계 지식이 뛰어나고 뭐 상장기업 아까 앨런 분식회계 같이 이런 거 딱 보면 아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그냥 이사의 멤버는 지배주주 편을 드는 거야 경영진 편을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영리는 각각의 조직의 미션에 충실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확실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 비영리 단체 연구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사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몇 명 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답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일하는 어떤 비영리는 이사회가 20명이에요.
이사회가 20명인데 사실은 미국의 웬만한 큰 기업도 이사회 20명 가는 데는 없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이사회 20명까지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시자는 목적이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하셨을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너무 많으면, 근데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재임 기간 짧은 거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사진의 사업 경험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뭐에 좋으냐? 연구가 아까 다 뭔가요? 총 수입이나 기부금 액수가 늘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좋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진의 사업 경험이 있어야 총 수입이나 기부금 액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사업 경험이라는 거는 저같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해외 연구에서 나온 거는 이사회에 주요 출연자가 있을 경우는 좋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책임감의 문제잖아요. 예. 책임감의 문제가 뭐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에 제가 발견한 유일한 이사회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회 교육 횟수가 많으면 그 영리 비영리 단체는 윤리 규정도 존재를 하고요. 윤리 규정 위반 시 처벌, 뭐 연간 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엔 이사회 교육 횟수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비영리 단체의 질을 굉장히 잘 상징해주는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것도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도 지배구조라는 게요. 사실은 지배구조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배구조가 좋으냐 나쁘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CEO가 회사 돈으로 전용기를 사잖아요. 미국은 막 이것저것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전용기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거 카운트해서 그게 지배구조의 좋은 지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기 타고 캘리포니아로 골프 치러 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용기 타고 진짜 그냥 자기가 그것도 자기 뭐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서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떤 사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크거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굉장히 지배구조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에 질적으로 지배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뭔가를 지표를 우리가 지배구조가 지금 잘 가냐 안 가냐 이거는 지표를 잡아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는 임원 중에 임원이라는 건 그냥 집행임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CEO, CFO, 뭐 COO 이런 사람들인데 임원들에게 나가는 연봉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분모고 그 중에 이제 분자는 뭐로 하냐면 CEO한테 나가는 CEO 연봉 있잖아요. 그걸 분자로 해서 그 비율이 높으면 그 회사는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막 여러 가지를 말아먹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전체 그 임원들에게 나가는 연봉은 분모고 CEO 연봉은 분자면 이거는 그 조직 내에서 CEO가 실질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EO의 실질 파워가 굉장히 클수록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안 좋고 리스크도 크다 라는 것들이 일관된 결과다라는 것들은 상장기업 연구 결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 너무 빨리 했나?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영리,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재단은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비상장기업은 사실은 이사회 거의 안 하잖아요. 대신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작은 기업이니까. 제가 창립자면 저 혼자 주주고. 근데 가끔은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라도 처음에 이제 외부 투자자들을 받으니까. 근데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외부 투자자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장 기업의 경영진이 외부에
그러니까 그럼 제가 파운더라고 치면 제가 파운더고 경영진이잖아요. 창업자고 경영진인데 외부의 덩치가 큰 주주랑은 정기적으로 레귤러리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고 그 사람 의견도 받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비상장 기업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게 뭐냐면 저희 주로 이제 상장 삼성전자 같은 데 말고 그 비상장 기업에는 주로 미국 같은 데서는 왜 그런 데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은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외부 주주인데 막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어떨 때는 이사회에 자기 멤버로 넣어달라고 그래서 밀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막 어떤 비영리 재단한테 가서 너희들 다 3개월에 한 번씩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 거지 보고해.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무지하게 때립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잔소리를 해요. 그런 데들이.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비상장 기업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냐면 이거 왜 와가지고 뭐 실제 경영도 안 하는 애가 와가지고 왜 3개월마다 뭐 자료 내라고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뭐 니들이 내가 창업한 기업인데 니들이 이 기업의 비전을 알아 뭘 알아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갈등이 엄청 많은데 궁극적으로 결과를 보면 벤처 캐피탈들이 잔소리를 하는 회사들이 성공해요. 예,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그래서 어떻게든 뭐 결론은 허무합니다. 잔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